자, 이제 38번부터죠. 다들 여기 남아서 공부하시다 가시나요? 아직까지 공부하고는 별 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따라 저하고 말 섞기가 싫나요? 자, 이제 38번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의 유동성 위험은 차입금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엉뚱깽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융적 위험이죠. 차입금을 사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위험. 그다음에 재무적 위험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수익 변동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다. 자, 이것도 법적 위험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장 위험은 부동산 입지 선정 실패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위험을 말한다. 이거는 위치 위험을 말하는 거죠. 시장 위험 하려면은 수요 공급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사업상 위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거는 인플레 위험이죠.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을 현금화하기가 어려워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다. 이게 옳은 표현이고요. 부동산 투자에서 인플레 위험은 이게 이제 위험만 있는 게 아니죠. 인플레라는 게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이득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자본이득도 있죠. 여기 이제 인플레가 나타나면은 소득이득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에요. 이거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거든요. 그죠?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고정 임대료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돈이 똑같잖아요. 매달 받는 돈은 똑같은데 계속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 돈 받아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실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어때요? 올라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시세 차익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 해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이라는 게 발생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39번 위험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투자자가 위험 중립적이라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에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 유형이라는 것이다. 맞나요? 위험 중립적인 사람들은 위험을 봐요, 안 봐요? 위험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딱 뭐만 보고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만. 그러니까 위험이 큰지 작은지는 안 따지는 거죠. 다음에 2번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맞죠?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요거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뭐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5번에 있죠. 요거는 위험한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크게 할인하여 유입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요구 수익률 상향. 근데 2번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대칭적입니다. 2번, 5번이. 다음에 3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의 하나다. 여기 이제 말 그대로 위험을 제외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위험관리기법에서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처음서부터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대칭지인 거 2번, 5번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또는 가뭉도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죠. 위험을 줄이는 거. 요게 이제 보수적 예측이고, 요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민감도 분석은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 어느 하나를 변동시켰을 때 결과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살펴보거나, 또는 여러 변수를 동시에 변동시켰을 때 결과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죠. 그거는 이제 그 4번에 나오죠. 모형의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는 방법은 민감도 분석에 해당하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0번 투자에 대한 수익률의 개념 중 틀린 것은, 자 1번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해 깊이 적일수록 그 값은 커진다. 맞죠? 위험을 싫어할수록 이 말이에요. 위험을 싫어할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이런 거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위험한 뭔가를 하게 이제 하라고 할 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더 높은 대가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 왜 그 고층 빌딩에 바깥에 외줄 타고 하면서 이렇게 유리창 닦고 외벽 청소하는 거, 그거 한 달에 한 1,000만 원 주면 하시겠습니까? 1억 주면은. 그럼 해야죠. 근데 1억 줘도 안 한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10억 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래도 안 해요? 뭐 이제 별로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70억? 내 몸의 가치가 70억이다. 팔고 싶다. 또 대놓고 또 안 산다 그러십니까 또. 아무튼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한 데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식으로도 있어요. 공식으로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어떤 부동산이 1억에 나와 있는데요. 임대료 수익이 1년에 500이래요. 이거 다 떼고 경비 같은 건 다 떼고.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1억에 500? 5% 하시겠어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 안 한다는 얘기는 5%는 만족이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5천이면은 하시겠어요? 봐, 이렇게 다르잖아 이게. 그거는 요구 수익률이 그만큼 높은 사람들은 이 물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낮게 평가해요?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수익이 500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때 시장에서 1억에 나와 있을 때는 안 산다는 얘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더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한다요.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산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10%보다 더 높은 사람은 어때요? 요구 수익률이 10%보다 더 높은 사람은 5천만 원이라 해도 안 사는 거죠. 왜? 10%밖에 안 되니까. 5천에 500 하면 10%밖에 안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요구 수익률이 커질수록 가치는, 판단하는 가치는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감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그 투자 가치 공식 요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장래 기대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이게 장래 기대 수익이 영구히 발생하는 경우라 그랬어요. 이게 힌트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영구히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 가치를 질문할 때에는 요구 수익률 분의 장래 기대 수익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커질수록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공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맞죠?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장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 사용한다. 이거 할인율로 사용하잖아요. 투자 분석 기법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순형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고 이렇다 그랬잖아요. 할인율로 사용하는 거죠.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서 실제 수익률 또는 사후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건 뭐 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순순해 이렇게 놓고 의사결정을 할 때 순형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내부 수익률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기대 수익률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대 수익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채택한다 이렇게. 근데 요구 수익률이 주어로 나올 때는 착각하면 안 되죠. 요구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을 때 채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어가 이렇게 바뀔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채택은 다 똑같은 채택인데 주어를 바꿔버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40번에. 그 다음에 41번. 다음은 투자에 대한 선택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투자안이 위험이 큰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맞나요?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놈이 지배하죠. 그 다음에 두 가지 투자 대안 중 하나의 투자 대안의 수익률과 위험이 모두 높은 경우 평균 분산 원리에 오류가 발생한다. 맞죠? 어떤 것이 더 나은 놈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서로 다른 두 투자한 AB 중에서 수익률의 크기가 A가 더 큰 경우 자 이러면은 일단 뭐를 잡고 시작해야 돼요? A를 잡고 시작해야 되죠. 근데 A를 계속 가져가려면 위험에서도 괜찮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B가 위험이 더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계속 A를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은 A가 선호된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좀 더 쉬워요. 먼저 한 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개를 잡고 나머지 기준에서도 더 좋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개별 자산 간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 방향 및 변화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상관계수가 활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서 움직임이 같은 거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수록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두 투자안의 수익률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데요. 이럴 때는 자산 구성비를 조정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죠.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2번은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간에 대한 비용은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할증률이죠. 그 다음에 위험할증률은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자, 아까 요구 수익률을 얘기할 때 이 요구 수익률이 뭐 더하기 뭐예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이 명목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명목 세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합쳐져 있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겠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2%다 그러면 뭐까지 포함된 상태예요? 그까지 다 포함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2% 이렇게. 근데 요 위험 할증률이죠. 요거는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아까 몇 번이었어요? 그 1번 지금 있었잖아요. 40분의 1번.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해 기피적일수록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위험에 대한 태도. 우리는 이제 위험 기피적인 사람을 전제로 해요. 근데 위험 기피적인 사람도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도의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서 똑같이 위험이 요만큼 증가해도 이 사람은 요만큼 수익을 얹어주면은 이 점과 이 점 나 같은 만족도가 유지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더 수익을 많이 얹어줘야 나는 여기의 만족과 여기의 만족이 똑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A, B 이렇게 나타낸다면 A가 어떤 사람? 보수적인 사람, B가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차별 곡선에도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둘 다 위험, 회평이에요. 둘 다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둘 다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둘 다 위험, 회평이에요. 이 사람도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이쪽으로 가면은 점점 위험이 커지면은 수익을 더 높게 요구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 이게 그 위험의 정도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로또 사시죠? 안 사면 말고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렇게 별로 비협조적이에요. 아니 산다고 하면 되잖아. 그냥 사잖아요. 근데 그 5,000원 뭐 5구자 사봐야 5,000원이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낮은 수준, 금액이 낮은 수준에서는 위험이 어느 정도 있어도 그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로또 한 장이 1,000원짜리 한 구자 사면은 이게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예상 수익률이 이거 한 장 사면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원 투자하면은 마이너스 40%예요. 1,0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해서 모으면 이게 이 복권 발행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1,000억을 모으잖아요. 1,000억. 이렇게 1,000원짜리 해서 1,000억을 모았죠. 그 1,000억 중에 일부는 복권 발행 비용으로 나가야 되고 또 정부 무슨 기금이 이게 저기도 들어가거든요. 주택 도시기금. 그러면은 그거 산 사람들한테 당첨금으로 돌려주는 거는 한 600억 밖에 안 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0원짜리 사가지고 마이너스 40%예요. 근데 사잖아요. 근데 산다고. 저도 가끔은 사요. 근데 그걸 알면서 사는 거죠. 그 정도의 위험 부담은 금액에 비해서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는 효용도 있잖아요. 일주일간 행복하잖아요. 혹시라도 당첨이 되면 하는 그런 행복한 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5,000원 주고 사는 거죠. 사실은 5,000원짜리 뭐 산다면은. 아무튼 이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쌀 2가마리를 이렇게 풀어놓고요. 2가마 80kg 2가마를 풀어놓고 거기 검은 쌀 한 톨을 던져놓고 그 검은 쌀 한 톨 줄 확률이에요. 860만 분의 1이에요. 860만 분의 1. 아무튼 근데 5천만 원어치는 복권 안 사잖아요. 5천만 원어치 하면 이제 너무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에서는 뭐 이렇게 뭐 이만큼 위험 증가해도 조금밖에 안 올라가도 뭐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저기 가면 결국은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고요. 이 사람은 뭐예요? 5,000원도 아깝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금액 수준에서도 웬만큼 수익을 안 주면 안 할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A에 해당해요, A. 그죠? 아무튼 별로 재미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이번에 3번 지문이죠. 2번 지문은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3번은 어떤 지역의 재해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 맞나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이런 거. 자, 이거를 피할 수 있다 없다로 생각을 하면은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이걸 피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줄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재해가 발생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사실은 불이 난다거나 뭐 저기 골프 치러 나갔는데 막 비 오는데도 골프 치다가 뭐 번개 막 맞는다거나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 사실은. 근데 내가 재산을 투자를 할 때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몰빵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데도 투자하고 하면은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영향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위험을 줄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를 판단할 때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나타나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돼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나타나면은 뭐고요? 체계적 위험이고, 어떤 투자 안에만 나타나는 거는 비체계적이죠. 그러니까 저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나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다 영향받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영향받는 체계죠. 경기가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체계, 경기가 하락하면 다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체계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4번의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죠. 맞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3번은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증가시킨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죠.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위험이 증가하면 수익이 증가하는데 이때의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자, 이거는 설명드렸었죠. 랭킹 순위가 앞선 선수들 예를 들면서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2번이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위험 선호적 투자자는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위험 선호적인 사람들은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3번, 4번. 수년가가 0보다 큰 경우,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큰 경우, 투자자는 투자안을 채택한다.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큰 경우는 기각입니다. 투자 가치가 주관적 가치예요? 시장 가치가 주관적 가치예요? 투자 가치가 주관적. 여기 지금 요거 수익률분에 요거 써놨죠? 요거 수익률의 장례기 됐어요. 요게 주관적 수익률이잖아요. 여기가 주관적 수익률이 들어가니까 주관적 가치가 계산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2,000원은 돼 보이는 사과인데요. 1,000원 하고 있어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내가 봐서 2,000원은 돼 보이는데 1,000원 하면 사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은 채택이라고요. 아셨죠?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란 위험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위한 최대한의 수익률로 투자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이거 다 질문했던 겁니다.
이게 최소한, 최대한, 뭐 이렇게 이 말을 바꿀 수 있는 위치는 그렇게 얼마든지 말을 바꿔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44번은 간단한 계산이죠. 이건 이제 한 번 더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 정도는 사실은 풀어야 되겠죠, 사실은.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는 있어요. 이게 40%, 60% 이렇게 나오면은 반반일 때는 더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 A, B, C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A가 지금 40% 투자되어 있고요. 자, 이게 비중을 숫자로 바꾸는 게 좋죠. 퍼센트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쪽을 숫자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6%, 4%, 그 다음에 8%, 2%, 12%, 마이너스 2%. 여기가 0.4, 여기가 0.6. 그럼 먼저 A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4, 6이 24, 4, 6이 24, 48, 4.8%고요. 4, 8이 32, 6이 12, 32, 12, 44, 4.4%고요. 48과 마이너스 12, 48과 마이너스 12면 36, 3.6%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짝을 또 지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4, 8이 32, 4, 4, 19, 192, 1.9이고요. 3, 4, 12, 3, 4, 13, 132, 1.32. 3, 6이 18, 3, 3은 10, 108, 1.08. 12, 1 올라가고, 13, 1 올라가고, 4, 3이 4.32%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이제 다 이게 패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45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 위험과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억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기억이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뭉도 분석을 통해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이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 중에 답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럼 디귿은 부동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체계적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체계적은 제거할 수 없죠. 디귿은 틀렸어요.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리을 자산을 예금, 주식, 부동산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자산 3분법은 포트폴리오의 일종이지 그것이 최선의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보장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자산 구성비를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1까지가 아니고 0까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죠. 거기서 이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까 무차별 곡선이 이 보수적일수록 더 가파르다. 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의 의미는 위험 회피형이다. 뭐 이런 것까지 좀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에 46번은 화폐 시간치 계수죠. 다음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활용하여 화폐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계산했다.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에 5년 후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기 위한 했어요. 5년 후 5천만 원. 그러면은 5천만 원을 어디다? 5년 후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걸 이제 요걸 물으면 일시불이 되는 거고요. 매 기간을 물으면은 푼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돈을 쪼개는 거죠. 미래돈을 쪼개는 거 뭐예요? 감채기금계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감채기금계수죠, 지금. 이걸 쪼개는 거니까. 쪼개는 거니까. 그럼 몇을 곱해야 돼요?
1638이죠. 그럼 요거 곱하기 5는 나누기 2와 같다 그랬죠. 16을 반띵하면 8, 38을 반띵하면 19, 819. 정답은 옳은 말이고요.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옳은 거죠. 그 다음에 5년 후 1,000만 원의 현재 가치. 자, 5년 후 1,000만, 이거 여기다 써야죠. 5년 후에다가. 현재 가치를 묻고 있죠. 이번에는. 쪼갠 걸 묻는 게 아니라. 이러면 뭐예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나와야 돼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0.6209죠. 여기 0.6209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의 5년 후 미래가치 했어요. 2,000만 원의 5년 후 미래가치니까 2,000이 여기 있죠. 5년 후 미래가치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이죠.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필요해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 1.6109죠. 1.6109 맞죠? 그 다음에 매년 100만 원을 했네요. 매년 100만 원을 하면은 100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이걸 알려줬다는 얘기는 뭘 묻겠다는 뜻이에요. 목돈을 묻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언제 목돈을 물어요? 5년 후 원리금 합계액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 몇이에요? 6.1051인데 6.1051을 곱하면은 100에다 곱해야 되죠. 그럼 뭐가 돼요? 610.51이 되는 거죠. 610.51인데 지금 620.9로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저당 대출받은 후 5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할 경우 매년의 저당 지불액. 자, 이거 저당 지불액 계산하는 거는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되죠. 0.2638.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47번, 48번. 자, 이게 현금 수지 측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현금 수지 측정은 이론적으로도 물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계산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기는 했는데요. 가유순전후 이거죠, 가유순전후.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경비, 공실 또는 대손 충당금 이런 걸 빼야 되고요. 기타 소득은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각 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예, 여기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거 구별해야 되죠.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되는 것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재산세가 있다 그랬죠.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당연히 유지비, 관리비 뭐 이런 거,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게 있지만 재산세는 여기 들어간다는 거. 포함 안 되는 것은 위에 있어서 포함 안 되는 거, 아래에 있어서 포함 안 되는 거 말고도 감자소개 했고요. 감자소개. 그 다음에 여기 부채 서비스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고, 요거는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는 순대이감 또는 세대원감으로 과세대상 소득 계산한 후에 세율 곱해서 한다. 여기 이제 항목별로 이제 단계별로 정리를 해야 되죠. 이게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이게 눈에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순영업소득을 안 주고 부채 서비스액과 세전현금 수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려면은 자꾸 이게 훈련을 해 놔야 돼요. 자, 아무튼 47번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짝진 것은 그 왼쪽에 있는 세 가지죠. 감가상각비, 소유자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이런 거요. 다음에 이제 48번은 영업소득세를 묻는 거죠. 자, 영업소득세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영업소득세만 물은 적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다 이제 뭐 세후현금 수지라든가 이제 맨 끝에 걸 이렇게 물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영업소득세만 묻는다면은 시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좀 풀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순대이감 또는 세대원감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여기는 지금 세대원감으로 풀라고 돼 있죠. 세전현금 수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5천에서 대체충당금은 더 해야 되죠. 350은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금 상환액 이것도 더 해야 되죠.
최대 원감 다들 알고 계시나요? 감가상각비는 빼는 거지만 대체충당금하고 원금상환분은 더하게 해야 되는 거죠. 순대이감 할 때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맨 밑에 두 개가 빠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더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개는 더 하고 맨 밑에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250, 요건 빼는 거죠. 과세 대상 소득이 350에서 250을 먼저 빼면은 100이 남잖아요. 요거 400하고 함께 여기다 하면은 5,500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곱하기 0.2. 그러면 1,100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요런 훈련이 숙달이 돼 있으면은 사실은 세후연금 수지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중간에 요런 과정이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요 정도 시간만 더 들이면 세후연금 수지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49번부터는 이제 화폐시간가 투자분석 기법인데, 투자분석 기법에서 일단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거 묻는 거 체크해야 되고요. 할업이 하죠. 할업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순수내하고 현가 회수기간이 있고 연평균 순현가, 현가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순현가, 현가란 단어가 있는 거 세 가지, 나머지 두 가지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만 따로 기억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는 지금 한 문제만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최근 10년간 6문제 출제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도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몇 개를 섞어놓고 다음 중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짝짓는 것은 이렇게도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냥 서술식으로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틀린 지문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6문제 나왔다니까요. 정답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정답이 되도록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자, 아무튼 난이도는 낮은데 중요도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답은 3번이죠. 회계적 이익률법. 딱 반으로 끊을까요? 51번까지 할까요? 그냥 멈출까요? 자, 50번. 내부 수익률에 대한 거죠.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밑에 거는 다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순현가가 뭔지, 수익성 지수가 뭔지, 내부 수익률이 뭔지. 이제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은 1번에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다. 맞죠? 또는 순현가가 0,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죠. 그 다음에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거 틀렸죠?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이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다. 복수의 해죠. 이게 바로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순현가법에 의해 선택하는 것과 서로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를 수 있죠. 자, 이게 상호 배타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상호 배타적인 경우는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선택을 못하게 되는 그런 관계 있죠. 그래서 가용자금이 제한이 있을 때죠. 이럴 때는 특히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순현가법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는 아니죠. 자금은 얼마든지 있죠. 자금이 얼마든지 있을 때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모든 투자안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51번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자는 투자안을 채택하겠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이 투자로부터 발생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로 나눈 것이다.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 되죠. 그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순현가는 유입현가합 난 빼기 유출현값이고요. 요거는 유입현가합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머릿속에 연상을 할 때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내려와서 빼기냐 나누기 이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입현가합을 유출현값으로 나눈다. 됐나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며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기각할 것이다. 그렇고요. 수년가법이란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모두 다 세후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는 돈도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지분이 돼요. 5번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5번의 마지막 줄 그게 지출된 지분의 현값 이렇게 돼 있죠. 총투자액이 아니라고요. 그게 왜? 여기가 세후니까 세후 소득을 얘기할 때는 이게 세후잖아요. 세후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는 총투자액이 아니고 지분투자액, 지분투자액. 세후하고 비교. 세전 세후는 지분투자액, 총소득, 순소득은 총투자액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분투자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었나요? 2번이었나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이 나온다면은 아까 이 할인율 여기 이제 얘네들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고 얘는 내부 수익률이었잖아요. 할인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할인율을 다른 말로 재투자 수익률. 재투자는 말 안 써도 돼요. 그냥 수익률 해도 돼요. 그래서 뒤에 환원율 보세요. 환원율.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라 그래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하잖아요. 이 수익률 자리에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할인율 쓸 수도 있어요. 할인율과 수익률은 똑같은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로 갈 때는 수익률이 되는 거지만 미래에서 현재로 올 때는 할인율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52번부터 하겠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반에서 끄는 게 아니고 51번까지 했다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